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나우병원의 신경과 김지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지러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어지러움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느끼는 질병인데 그냥 막연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50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어지러울 때 대충 어떤 병일까 이 정도 감 잡으실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뇌신경과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의 전임의를 하고 아산병원에서 치매, 알츠하이머 센터, 파킨슨 센터 전임의를 마치고 국립경찰병원, 캐나다 토론토 병원, 그리고 인제 서울백병원 거쳐서 서울나우병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지러움이란 무엇인가? 어지러움 굉장히 막연하죠. 그리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병들, 그리고 어지러울 때 무엇을 내가 확인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응급 상황일까? 그다음에 어지러운 환자들의 재활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러워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보통 성인에서 한 30% 정도가 어지러움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아마 연령대가 조금 일반 성인보다 약간 높으니까 아마 조금 더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지러움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어지러지래요. 이렇게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에요. 혹은 아찔해요.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혈당이 높으면 당뇨로 진단이 되죠. 근데 어지러움은 상당히 주관적인 병이기 때문에 사실 수치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 환자가 오시면 신경과 전문의가 보고 눈에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신체 진찰을 한 다음에 병력을 자세히 듣고 그리고 대충 어떤 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사와 치료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어지러움증이 잠깐 지나가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어지러움증이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어지러울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머리죠. 그렇죠? 머리, 뇌가 가장 걱정되실 거예요. 저 머리가 무슨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머리 때문에 어지러운 비율은 사실은 채 10%가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지러움증의 원인은 이 귀의 질환인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저기 잘 안 보이실 텐데 포인터가 안 되는구나. 저 밑에 보시면은 비율이 있어요. 반 이상이 이석증입니다. 어지러움증이 생겼을 때 대부분 봤을 때 퍼센티지로 봤을 때 반 정도 이상이 이석증이고 귀와 관련된 이상이 반 이상이다. 뇌졸중이나 뇌 관련 질환은 10% 미만이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어지러움증이 심할수록 심각한 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귀의 질환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근데 어지럽다고 죽거나 내가 어떻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뇌졸중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는 어지러움이 어지러질하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심각한 질환인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 생긴다 그러면 무슨 병이 있느냐? 뭐 뇌졸중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편두통으로도 어지러움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게는 뇌종양도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귀의 질환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에서는 이석증, 귀에서 이석이라는 돌이 떨어져 나가는 질환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전정신경염이라고 해서 귀 쪽에 염증, 그다음에 메니에르병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서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다음에 심장이나 자율신경계 질환, 그다음에 빈혈, 아니면 여러분들 드시는 약,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어지럼증이 제가 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손 드신 분들은 30%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저 가장 많은 게 귀 쪽이고요. 실신,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 뭐 이런 순으로 빈도가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연구마다 조금 다른데 대개는 귀 쪽의 문제가 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한 귀 쪽의 질환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의 특징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귀는 듣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귀로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잖아요. 듣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평형을 잡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형기관, 전정기관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귀는 저렇게 귀가 생겼어요. 귀가 저렇게 생겼는데 귀 속으로 들어가서 달팽이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달팽이 모양의 그런 청각신경 바로 직전에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달팽이가 이렇게 껍질이 있고 몸통이 있고 뿔이 있잖아요. 달팽이 몸통, 그 등껍질은 청각 세포들이 위치해 있고요. 달팽이의 몸통에 해당하는 데 이석이 붙어 있어요. 돌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뿔에 해당하는 게 3개가 있는데 그게 반고리관이에요. 그런 이제 전정기관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기관의 이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많은 이석증은 보통 환자분들이 저 자고 일어났는데 빙글빙글 돌아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자다가 이석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제 달팽이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석이 붙어 있어요. 이 이석은 뭐냐면 우리 몸의 위치를, 땅과 우리 머리의 위치를 이렇게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울면 내 머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었구나. 이렇게 기울면 왼쪽으로 기울었구나. 이런 중력을 감지해서 우리 뇌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석이 잘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져 나가냐? 원인은 잘 몰라요. 왜 떨어져 나가는지 원인은 모르는데 보통 감기라든지 환절기에 감기 많을 때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석증 환자는 계절별로 좀 이렇게 몰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재발을 잘 하는 특성이 있어요. 아무튼 이 이석이 떨어져 나가서 반고리관을 돌게 됩니다. 근데 이 반고리관은 뿔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뿔이 3개가 있어요. 뿔이 3개가 있는데 이 안에는 액체가 차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회전, 돌고 있는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은 전정기관에서 그 반고리관이 나 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뇌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석이 떨어져 나가서 그 반고리관을 돌게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돌이 팽 하고 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반고리관 3개 중에 한 곳에 들어갔다면 그 반고리관이 회전하는 그 방향일 때만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이석증 환자분들은 보통 특정 자세에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누울 때 혹은 왼쪽으로 누울 때 아니면 고개를 뒤로 젖힐 때 혹은 숙일 때 이런 특정한 자세에서 팽 도는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데 우리 너무 어지러우면 어때요?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가만히 잡고 있게 돼요.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리고 속도 울렁울렁하고 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잡고 가만히 있으면 이 액체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그럼 어지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채 1분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러움은 특정 자세로 고개를 돌릴 때 팽 하는 어지러움이 나타나고 속도 울렁거리고 심한 경우는 토하기도 하는데 1분을 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나요? 치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이석을 자기 자리로 돌리는 이석 정복수를 시행을 하면 5명 중에 1명 빼고는 대부분 그날로 좋아져요. 다음 날은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석이 한번 돌아서 이 액체를 흔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약한 어지러움은 한 2주 정도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고개를 돌릴 때 팽 하는 어지러움은 이석 정복수를 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럼 나머지 1명은 뭐예요? 하실 거예요. 그 1명은 이석이 아예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붙어서 떨어질락 말락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만성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은 이석 정복술로 잘 치료가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전정신경염이에요. 사실 지금 같은 환절기 시즌에 감기 많으시잖아요. 이런 감기가 돌 때, 환절기 때 이런 전정신경염 환자도 같이 증가를 하는데 이거는 귀에 생기는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에 생기는 감기 콧물 나고 목에 생기면 목 아프고 기침하고 가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귀에 생기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귀에 생기는 감기고요. 감기는 우리가 보통 낫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나 걸려요? 감기? 일주일 정도 걸리죠. 우리가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약 안 먹으면 7일 걸려요 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약을 먹어도 그렇게 감기는 증상만 좋아지지 실제로 낫는 거는 그 정도의 기간이 걸려야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데 이 전정신경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럼증은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이 2, 3일 정도 굉장히 심해요. 우리도 감기 증상이 있으면 2, 3일 정도 좀 심하다 서서히 낫잖아요. 이것도 어지럼이 2, 3일 정도 굉장히 심하다가 서서히 좋아지는 경과를 밟는데 감기랑의 다른 점은 이거 너무 어지러우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감기는 그냥 콧물 흘리면서 목이 아파도 타이레놀 좀 먹고 이러고 지낼 수가 있는데 전정신경염으로 어지러우면요 못 다니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오셔서 요거를 어지러움증을 좀 가라앉히는 약제를 먹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좀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정신경염도 어지럼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메니에르병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메니에르병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치병 맞습니다. 근데 불치병이 맞는데 이게 죽고 사는 불치병이 아니고 원인도 잘 모르고 치료 방법도 딱 완치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생기냐? 아까 제가 뿌리 쪽에 방골이관 3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쪽에 액체가 차 있어요. 근데 그 액체가 원인을 모르게 압력이 높아졌다 제자리로 왔다 높아졌다 제자리로 왔다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그래서 높아졌을 때는 어지럽고 구토하고 막 그러는데 또 괜찮아져요. 반복을 합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생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압력을 빼주는 약물을 먹으면서 저염식 같은 생활습관 교정을 해서 이런 것들은 치료하게 되는데 어지럼증이 이석증만큼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생기고 이석증보다는 훨씬 오래 갑니다.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도 가요. 그런데 이 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귀가 먹먹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런 한쪽에 귀가 먹먹하고 잘 안 들리는 증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전정신경염하고는 조금 감별이 잘 됩니다. 제일 무서워하시는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우리가 뇌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큰 뇌, 대뇌,
간뇌라고 내는 게 있고요. 큰 뇌 뒤쪽, 뒤통수 쪽에 붙어 있는 소뇌라는 부분이 있고요. 큰 뇌와 척수, 우리 척수라고 들어보셨죠? 그 등뼈랑 그쪽 사이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척수를 이어주는 간뇌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개는 어지러움증은 이 간뇌하고 뒤쪽 뇌, 소뇌에 이상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어질어질해요. 어질어질 하면서 말이 좀 어둔해지고 팔다리 움직이는 게 좀 어둔하고 간혹 물체가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대개는 5분 전후로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 생기면 뭐 일주일, 열흘 계속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CT로는 알 수가 없어요. CT는 소뇌나 뇌관 쪽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럴 때는 MRI를 꼭 찍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양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청신경, 저쪽에 보면 하얀 거 보이세요? 저 맨 위에 있는 게 눈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맨 끝에 있는 게 소뇌고, 그 앞에 하얀 거 두 개 보이는 게 종양이에요. 저렇게 종양이 있으면 오랜 시간 서서히 어지럼증이 생겨서 점점 심해지는 경과를 밟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머리 아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머리 아프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머리가 아파서 약을 주기적으로 먹습니다. 네, 별로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연세 드시면 머리 아픈 분들도 많은데 두통의 대부분은 근육성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나 목이나 등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 이상이라든지 뭐 어깨 문제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육이 뭉쳐가지고 이 뭉친 것이 뒷목을 타고 여기 앞에 이마까지 쭉 둘러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무지력하고 둔하고 뭔가 불쾌한 통증들이 생기는데, 그런 통증이 아니고요. 편두통은 욱신욱신 뭘로 다다다다닥 찌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도도 굉장히 높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아프다고 편두통이 아니고, 편두통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두통하고 좀 다른 두통이에요. 그래서 편두통이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편두통 약이 있거든요. 약을 조절하면 같이 좋아집니다. 이 기립성 저혈압이 사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어지럼증의 원인인데, 우리가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혈액이 500cc면은 이런 물통이 이게 500이죠. 이 정도 이상의 혈액이 아래로 확 쏠려요. 왜? 중력 때문에. 중력이 혈액도 잡아당기거든요. 그래서 훅 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보다 뇌가 위에 있으니까 머리로 피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그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교감신경은 우리가 싸울 때, 남하고 막 다툴 때 활성화되는 신경인데, 남하고 다투면 어때요? 남하고 다투면 어때요?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입 바짝바짝 마르고 막 동공 커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미리 이거를 딱 감지를 하고 심장을 막 뛰게 해요. 그래서 펌프질을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거나 서 있을 때 혈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한 박자 느리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경우도 있어요. 한 박자 느리면 당연히 피가 머리로 안 가니까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아찔하고 어지럽고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그러면은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면 얘와 대등되는 부교감신경이 와서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부교감신경은 또 뭐냐? 우리 변 볼 때 생각하시면 돼요. 변 볼 때 어때요? 나 변 막 보려고 그러는데 남이 막 말 시키고 막 짜증내는 소리 하면 쑥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편안할 때 나오는 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맥박도 느려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분비도 잘 되고 그래요. 근데 교감신경이 너무 활발해져 있으면 부교감신경이 와서 딱 차단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압이 유지되던 게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서 있다가 갑자기 실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 때문에 어지럽고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건 치료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쓰러지면 머리랑 뇌가 일직선상에 놓이죠. 그럼 피가 가요. 그럼 의식이 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신은 금방 의식을 찾고요. 그러고 나서 멀쩡해져요. 경련을 하거나 뭐 간질을 하거나 이랬을 땐 바로바로 의식 회복이 안 되지만 피가 잘 안 가서 순간적으로 안 가서 기절을 한 경우에는 금방 깨어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면 한 번 정도 그런 거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빈혈. 빈혈도 되게 중요한 어지럼증의 원인인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원래 이 눈꺼풀 안쪽은 굉장히 선홍색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안색이 창백하고 이런 눈꺼풀을 뒤집어 봤을 때 저렇게 창백하게 보인다면 빈혈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빈혈이 있을 때는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심장이 막 과부하가 걸려요. 빨리빨리 피를 짜줘야 돼요. 피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해도 일을 해도 숨이 차고요. 피로하고요.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빈혈의 원인은 크게 피가 없어져서 생기는 실혈, 출혈, 어딘가에서 피가 새는 거 아니면 적혈구를 만드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대개는 많이 생기는데 실혈이라는 게 막 우리가 어디 다쳐서 피가 철철철철 나는 그런 상황 아니더라도 그 치질 있으셔서 이제 피가 나는 분들, 만성 치질이 있어서 계속 피가 나는 분들도 이게 계속되면 빈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젊은 여성분들은 생리 같은 거 하실 때 이 생리 양이 너무 많아도 빈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양 결핍이 되는 경우에도 생기는데 저는 잘 먹는데 왜 영양 결핍이 생기죠?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비타민 B군이 대장 말단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철분이 많은 비타민 B군이 많은 음식들을 잘 드셔야 돼요. 근데 대개는 대부분의 육류에 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뭐 시금치, 계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이 다 저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식사하실 때 귀찮다고 밥하고 국하고 그냥 김치하고 이렇게 드시지 말고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하고, 그죠? 고기 한 조각이라도 먹고. 그래서 보통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하루에 고기 손바닥으로 한 바닥 정도 드세요 말씀을 드려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바닥 정도의 육류는 드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물 때문인데요. 약물은 60세가 넘어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혈압약 하나 정도는 다 드시고 계세요. 뭐 약한 거든 강한 거든 2개든 3개든 1개든 상관없이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 나 아무것도 안 먹어요 계세요? 전 1개도 안 드세요. 오, 축복받으신 그런 분들이네요. 그래서 대부분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혈압약을 드시고 그렇습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꽤 되고요. 근데 저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약이 변할 때 잘 보셔야 돼요. 혈압약이 올라가면,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혈압약을 올릴 때 말씀을 하고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띡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괜찮았는데 어지럽다면 약이 변한 게 있는지 우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혈압약이 증량이 됐는지 뭔가 바뀐 게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약이 어지럼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합니다. 전립선 약은 전립선이 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소변을 잘 나오게 하려고 혈관의 이제 반응성을 좀 증가시키는 약제인데, 이거를 먹게 되면 앉았다 일어날 때 혹 어지러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신 분들이 어지러운 경우에는 이 약을 의사랑 상담해서 줄이거나 끊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볼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많이들 드시는 수면제 안전제 성분들도 어지럼증을 이런 것들이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분한테서는 어지럼증을 증가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한데 하필 그 전후로 약이 바뀌었다면 약을 의심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문제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20, 30대 여성분들, 뭐 젊은이들한테 많기는 한데, 이런 우울증이나 아니면 공황장애, 과호흡 증후군 같은 거에서도 어지럼증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볼게요. 그래서 어지러울 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지럽다 그럴 때 뭘 확인해야 되는가? 어지럼증이 어떤 어지러움인가를 보셔야 돼요. 빙글빙글 도나 아닌가? 일단 그거를 하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속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되게 심하게 도는데 1분이 채 안 돼. 아, 어지러질 막 한데 한 5분 정도 있다 사라져. 아니면 계속 어지러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지러움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가? 자고 일어났는데 나타났다. 아니면 그냥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 갑자기 나타난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질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보실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경우에 그러시냐 물어보실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대답을 하는데, 나 어지러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이게 정확한 진단이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지럽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본인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약물, 내가 어지럽기 전에 약물이 바뀌진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먹고 있는 약물이 혹시 어지럼증을 유발하나?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는 내가 먹고 있는 약의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서 가시면 좋아요. 약의 처방전은요, 여러분들 약 이름 되게 길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용량도 많고, 그래서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약을 이제 병원에 가시면 처방전 받잖아요. 그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 두세요. 사진을 찍어 두시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어요. 변한 것도 알 수 있고요. 그걸 안 하시면 의사가 처방전 받아오세요 그러면은 그 전에 약국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서 다시 떼달라 그래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은 사진을 찍어 놓고 딱 저장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동반 증상이 있는가? 귀가 먹먹하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가? 말이 어둔하지는 않은가? 내가 걷는 거 잘 걷는가? 이렇게 물건 짚을 때 어둔하진 않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어떤 상황이 응급 상황이냐? 보통은 60세 이상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그다음에 가족력, 뇌졸중의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어지럽다. 근데 막 도는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말이 좀 어둔하고 술 취한 것처럼 뭔가 걸음이 부자연스럽다 하실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관이 터지는 거는 사실은 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되는 건 이거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빨리 가셔서 출혈을 멎게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거는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혈관이 막히면 이걸 뚫는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뚫는 시술을 하는 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시간 내에 해야 된다. 보통은 3시간 잡는데요. 이 어지럼증에 관련된 뒤쪽 뇌는 4시간 반까지도 해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 3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이냐면 증상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이 들어가는 시간까지예요. 상당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내가 증상의 발생을 2시에 했는데 병원에 5시에 갔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늦어요. 병원에 가면 접수해야죠. 그다음에 그런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기 전에 기본적인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의사가 봐야 돼요. 병원에 가서 걸리는 시간만 최소 30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간다, 응급실로 간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요건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경고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신경과 응급실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전정 재활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다 지금 이제 앉아 계시지만 소시적에는 그네 좀 타셨죠? 저 춘향이처럼 그네 타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아니에요? 저는 거의 90도로 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네 타면 어지러워서 못 타요. 왜 그러냐? 전정기관은 점점점 쇠퇴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뭐 88열차, 청룡열차 뭐 이런 거 다 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이가 들면 조금만 이렇게 돌아도 막 빙빙빙 어지러워요. 그게 이제 이런 전정기관이 노화하면서 생기는데, 이런 전정기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전정신경염이나 만성 어지러움증 환자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볼펜 다 받으셨어요? 네, 볼펜 보시면 이거 모나미 볼펜, 되게 싼 볼펜이죠. 여기 보시면 까만 거 있어요. 까만 그 머리, 그죠? 머리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눈앞에 딱 갖다 대세요. 눈앞에 딱 갖다 대시고, 저기 보시면 그 이제 적응 운동과 대치 운동이 있는데, 다음 자, 딱 갖다 대시고 별거 아니에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오른쪽, 눈은 고정하고, 왼쪽, 위, 아래. 이것만 해도 약간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딱 보고 오른쪽, 왼쪽, 빨리 하실 필요도 없어요. 위, 아래. 이게 좀 됐다 싶으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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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눈의 범위를 훨씬 더 높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도 여러분 어지럼증에 많은 도움이 돼요. 두 번째로, 제가 공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여기서 공 던지고 이러면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왔는데, 오재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 손에 딱 잡을 수 있는 거를 그냥 뭐 저글링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 오른손으로 던졌다가 왼손으로 던졌다가 남한테도 던졌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도 눈과 손의 협응이거든요. 이런 거 할 때도 전정기관 재활이 돼요. 별거 아니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볼펜 하나 들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 하나 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만성 어지럼증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급성기 때 하기는 조금 급성기 때 해도 되는데, 이석증이나 이런 환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정신경염, 이제 귀의 감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만성 어지럼증 환자들은 이런 것들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석증이다. 이석증이 있는데 병원에 못 오겠다, 이런 환자들 되게 많습니다. 이석증이 있는데 난 병원에 가야겠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며느리 아들은 다 직장 나가 있고 손주는 학교 가 있고 누굴 부를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는 그때 얘기 들었을 때 내 증상은 이석증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할 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 내가 오른쪽으로 누울 때나 왼쪽으로 누울 때 어느 쪽이 더 어지러운지를 우선 파악을 하시고요. 뭐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먼저 이제 심한 쪽이 예를 들어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먼저 누워야 되는데 고개를 반대로 45도를 돌리고 휙 옆으로 눕습니다. 누우면 빙글빙글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어요. 30초 기다립니다. 다시 일어나요. 30초 기다려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45도 기울이고 휙 옆으로 눕습니다. 30초 기다립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30초 기다리고,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가 돌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석증 환자가 이석이 다 들어간 다음에도 어질어질할 때 재활요법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지러운데 당장 갈 수는 없고 이석증 같은데 어떡하지? 할 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단 요걸 할 때는 이제 내가 넘어지거나 이런 상황을 피해야 되니까 주변에 날카로운 거 부딪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거 다 치우고 침대에서 걸터 앉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보료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하시면 돼요. 30초 정도는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알람을 30초 단위로 맞춰놓고 하시는 게 좋고, 한 사이클 하면 2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이제부터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월 11일 날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심하지는 않고 서울대병원에서 CT를 찍고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지켜야 할 사항이 뭔지, 그리고 이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불안증이 조금 오거든요. 재발할까 봐. 그래서 그걸 조금 방지하려면 어떤 걸 더 취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에는요, 한 2달 정도는, 저는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전혀 뇌출혈이라는 것은 기억을 못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공원을 돌으려니까 옆으로 실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으려면 이쪽으로 흘리는 기분이 나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의료서를 써줄 테니까 신경외과로 가라 그러는데 저는 대수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요 만나교 옆에 그 의사님 저택 꼭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일요일 날 그 의사님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진통제를 먹고 이래도 이게 낫질 않다고 그랬더니 이 의사님이 하는 말씀이 신경외과를 가야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그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는 했는데 1월 11일 날 밤에 너무 진통이 심해서 이제 응급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뇌출혈이라는 판단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약간의 왔는가 봐요. 그러더니 지켜보자고 하면서 CT를 한 5번을 찍었어요. 지금 응급실을 이렇게 밤으로 갔어요. 그리고 도로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진통이 심하니까 30분짜리 이 진통제를 맞고서 나는 이렇게 퇴원을 하라는 걸 했어요. 그대로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약간은 불안증이 오고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뭐를 이럴 때는 지켜야 할 사항이 뭔지 이렇게 자세히 좀 이렇게 듣고 싶어서 지금 방문합니다. 네. 네, 사실은 뇌출혈이라는 게 예상이 참 어렵습니다. 예상이 참 어려운데 뇌출혈의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른데, 이제 가장 흔한 게 고혈압성 뇌출혈이거든요.
혈압이 높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혈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혈압약을 안 드시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혈관 자체가 약하거나 꽈리처럼 부풀어서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일단은 뇌출혈이 한번 일어나면 동맥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동맥혈은 굉장히 압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는 순간 두통이 생기고 이 뇌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한 두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뇌출혈이 뇌경색하고 다른 점은 뭐냐? 뇌출혈은 같은 분량의 뇌경색하고 비교했을 때 예후가 더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뇌경색은 뇌 자체가 그 부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뇌출혈은 피가 터져서 주변에 세포가 죽지만 그 피가 난 곳이 다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피를 배액을 하고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래도 내가 또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당연히 되실 거고, 불안하실 거고, 혼자 나갔을 때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100%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없고, 그건 정말 하느님한테 맡기셔야 되는데, 단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위험인자들이 있거든요. 알려진 위험인자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시면 확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특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예전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많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혈압약을 잘 드셔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혈압약이 이거 한 번 먹으면 못 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서 안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혈압이라는 거는 심장이 이렇게 꼭 짤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얘기를 하는데, 혈압이 높으면요 심장에 부담이 가요. 우리 심장이 꽉 짜서 이게 수도관이 팍 이렇게 수도관으로 피를 뿜어야 되는데 수도관이 압력이 높아요. 그럼 심장이 힘들죠. 심장이 붓습니다. 그럼 심부전이 와요. 그다음에 혈관은 어떻게 되냐? 압력이 높아지니까 점점 좁아져요. 그러면 혈관이 막혀요.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그렇죠?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우리 보통 뭐 머리 아프다, 이거 고혈압 증상 아닙니다. 머리가 아파서 올라가는 거지, 혈압이 아파서 올라가는 거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한 번 먹으면 못 끊나요? 끊어도 되죠. 왜 못 끊어요? 혈압이 높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잘 안 보이시면 돋보기 끼시잖아요. 돋보기 끼면 잘 보이죠? 빼면 어때요? 안 보이죠? 약을 먹으면 혈압은 내려가요.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약을 못 끊는 게 아니고 약을 먹는 게 더 좋으니까 약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지속이 되면 혈관이 다 망가져요. 망가지기 전에 이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시는 게 이 모든 거를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혈압을 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나시면 이제 화장실에 소변 보러 한번 가시죠. 소변 보러 갔다 와서 아침 먹기 전에 식탁에 그냥 혈압계를 하나 사서 두는 거예요. 혈압계 얼마 안 합니다. 요새 뭐 약국에서도 팔고요, 인터넷에도 팔고, 뭐 요즘 나오는 혈압계는 다 괜찮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위에 혈압, 아래 혈압, 맥박 세 가지 숫자가 쫙 나와요.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그냥 한 5분 정도 앉았다가 재는 거예요. 옆에 달력에다 그냥 적어요. 그럼 내 혈압 추이가 쭉 나와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혈압 재고 거기서 약 드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 이건 내 집이 아니에요. 불안하죠. 대기 환자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병원 가서 재는 혈압은 내 혈압이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안정된 상태로 잰 혈압이 자기 혈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혈압의 수치를 본인이 잘 아셔야 되고요. 병원에 그 수치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혈압을 쭉 쟀는데 위 혈압이 140이 계속 넘고 아래 혈압이 90이 계속 넘는다. 우리 보통 85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고혈압이 맞습니다. 근데 혈압은 계속해서 변동해요. 잴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잴 때마다 다르면 에이 이게 괜히 샀네 이거 불량이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계속 생체이기 때문에 혈압이 계속 재면 우리 몸은 죽은 거예요. 만약에 계속 똑같으면 생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을 해요. 그래서 평균적인 혈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은 잴 때마다 다르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재서 적어 놓으면 그 추이를 알 수 있고 그 혈압이 140에 85 혹은 90을 자꾸 넘어간다면 혈압이 높은 거니까 얼른 병원에 가서 약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네. 많이 시장하시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만나교회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한 실버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병원 김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